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 요구가 높은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건데 지난 6월 명운을 걸겠다고 했던 경찰이 사건을 축소했던 것은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독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독도 상공을 영공으로 규정하고 항공자위대의 긴급 발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을 갖습니다. 현재 경기장 모습과 함께 처음 성사된 월드컵 평양 원정 경기에 우리 응원단이 동행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계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만 1살짜리 아기에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액을 주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은 경고 수준의 처벌만 받고 그쳤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과거 사회 정화란 미명 아래 아이들을 끌고 가 폭력과 노역, 억울한 죽음이 자행됐던 성감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 인권유린의 참혹한 실상이 담긴 성감학원 원화대장 4,600여 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피의 사실 공표 논란과 또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오늘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청와대의 긴급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권 행사 방식 그리고 수사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피의 사실 공표 논란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주장 등에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논의 끝에 완성한 고심이 담긴 작심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외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에 나선 데엔 검찰발 조국 논란 장기화가 국정동력 저하로까지 이어졌다는 불만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 장관을 검찰이 흔들어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현재 청와대 내부 판단으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대통령의 이런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인 기자, 우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난 9일 조국 장관 임명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검찰 일 하고 장관은 장관 일 하면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을 했지만 방점은 성찰과 수사 관행 개혁, 즉 검찰 비판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했으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의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국민이 검찰개혁 요구하면서 촛불 들었는데 이것마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검찰에 성찰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이제 대통령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거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일만 갖고 말한 건 결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오늘 이야기가 조국 장관은 계속 신임하고 대신 윤석열 총장에게는 물러나란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조국 장관 신임의 뜻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이 사법 절차라는 말,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유무죄 판단까지 보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퇴 요구 일축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물러나란 뜻이냐는 질문엔 청와대 관계자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검찰이 제대로 똑바로 하란 메시지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만큼 검찰의 반발 정도나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서 임기 중반에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전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 존중과 개혁을 말하면서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엄정한 수사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검찰 반응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지 1시간 반쯤 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 수사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키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 책임 여부도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만큼 검찰 역시 지금까지처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란 뜻입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의 주체라고 규정한 만큼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수사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뜻과 검찰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대검의 다른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대검의 입장 발표가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법 정신을 가장 앞에 내세운 건 엄정한 법 적용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일부 여권 인사들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오늘 여권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조국 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건 과도했다. 또 야당과 내통한 정치검사를 찾아내서 처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용태 기자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직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여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대통령 발언에 호응하듯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한 검찰권 행사였다며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걸 변호했습니다.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압수수색 집행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어제 조 장관의 통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던 이낙연 총리는 조 장관 처신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오늘은 검찰 비판에 더 주력했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민주당 지도부는 통화 사실이 알려진 건
검찰과 보수 야당의 범죄적 내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사실을 공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유출 교사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당 한편에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게 조국 국면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그러자 보수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외압이며 대통령까지 검찰 겁박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의 움직임은 이호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성찰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에 이어 문 대통령도 검찰 협박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했다며 대통령 협박을 이겨내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은 대통령 메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종의 사법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또 조 장관은 압수수색 나온 검사가 아니라 자신의 변호인과 통화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사실관계를 호도하십니까, 총리님? 한국당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주말인 내일엔 한국당은 전국 8개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은 서울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던 건 수사 개입이 아니라 인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함께 오늘 수사 속보까지 김기태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지휘검사와 통화한 건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통화 당시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라며 신분을 먼저 밝혔고 수사검사도 소속과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신분을 밝힌 만큼 하급자인 검사에게 압박감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받은 조 장관의 동생을 오늘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를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한 허위 소송인지와 채권의 원인이 된 공사가 실제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도 대거 동시에 조사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소환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검찰 수사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인물 윤모 총경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연예인들이 연루됐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그동안 조사를 받았었는데 오늘 검찰이 윤 총경의 사무실과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총경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승리 등이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윤모 총경의 이전 사무실과 현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은 윤 총경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윤 총경을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씨와 연결해준 사업가 정모 씨를 체포한 지 열흘 만에 윤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윤 총경이 정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씨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윤 총경에게 건네고 윤 총경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 팔아 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각종 사건 청탁을 받거나 정보를 알려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경찰과 스폰서 관계였던 걸로 검찰은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총경과 정 씨 사이에 주식 외에도 또 다른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윤 총경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렇게 올해 초 유흥업소와 또 연예인들이 경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일부러 축소 수사를 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 수사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15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고 2달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버닝썬 관계자 등 40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의 핵심이었던 윤모 총경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한 달 넘게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횡령 혐의자와 연관성을 더 살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발표 40여일 뒤인 6월 말 경찰이 윤 총경을 송치했지만 핵심 의혹인 뇌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윤 총경이 경찰 단속 정보를 몽키뮤지엄에 알려준 부분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윤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정모 씨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직전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던 정 씨를 체포해 지난 19일 구속했고 구속 일주일 만에 정 씨가 윤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부실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검찰이 이 시점에서 윤 총경 사건을 살펴보는 배경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선 보도에서 윤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정모 씨는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정 씨가 대표로 했던 잉크 업체에 2014년 WFM이라는 업체가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WFM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를 주기도 했고요. 조 장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었던 웰스티 CNT와는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또 현재 WFM 대표는 정 씨가 대표했던 업체에서 사회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정 씨와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캐는 게 결국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와는 별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수사가 어디로 튈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일단 검찰이 선을 그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혐의를 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우선 윤모 총경의 뇌물 혐의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건 개입 여부도 물론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이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사 담당관을 지냈고요. 경찰 내 실세로 알려졌기 때문에 경찰 인사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윤 총경이 지난 3월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 현재는 비서관인 청와대 인사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도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 많이 뽑는 대학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아들, 딸들 문제 없는지 모두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의 학종 실태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조사나 점검, 감사 같은 거는 학교들이 조금 자주 받아서 피로도가 좀 있는 거지 나오면 받아야죠. 입학 사정관들의 정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실태 조사를 끝내겠다지만 방대한 자료량을 고려할 때 졸속 조사가 우려됩니다. 입시 자료에 부모 직업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특권층 자녀의 특혜 여부를 찾아내는 데엔 한계도 존재합니다.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계속 재순환되는 이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입시 대비의 공정성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냥 소진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대입의 공정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모두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조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교육 공정성 확보 작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찬성 의사를 밝혀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윤리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일본이 올해 펴낸 방위 백서에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독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입니다. 방공 식별구역을 표시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선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문제 삼으며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위대법 84조를 적시하면서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고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도 유감이라는 입장만 부각했습니다. いともないも事実を列挙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韓国側の賢明な対応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 군사 교류 항목에서도 한국의 순서를 아세안 각국보다 뒤로 배치해 안보 협력에서 의도적 홀대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바다에 버려보고 문제가 생기면 멈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도쿄 성혜영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하루에 100톤에서 140톤이나 됩니다.
이미 115만 톤이나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은 바다에 버리거나 땅에 묻거나 증발시키거나 계속 보관하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안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한 이래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관리 주체인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안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 가운데 삼중수소 농도가 옅은 것부터 태평양 쪽으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지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안은 일본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극우 성향의 자치단체까지 거들고 나선 상황입니다. 海洋放出すべきだと持ってきてもらって、流すんであれば瓦礫の処理もやりましたから。 일단 버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처리 방안이라고 제시한 도쿄전력조차 후쿠시마 이외 지역 바다에 방류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영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5살 남자아이가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아이의 손발을 묶고 20시간에 걸쳐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잠시 뒤 어린아이를 싣고 황급히 떠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5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 당시 아이 온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의붓 아버지 26살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손과 발을 케이블을 정리할 때 쓰는 플라스틱 끈으로 묶은 뒤 그제 저녁부터 무려 20시간 가까이 둔기 등으로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A씨는 3명의 의붓아들을 뒀는데 숨진 아이가 맞이였습니다. A씨가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동안 집안에는 아내와 다른 2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때리며 다른 아이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웃들은 A씨가 평소 동네에서도 거친 언행을 보인 걸로 기억했습니다. 쿵쿵 소리는 났었어. 남자만 꽉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 여자는 소리를 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새벽에 인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생선 노점 장사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 앞부분이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승용차와 SUV 차량의 뒷부분도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한 겁니다. 사고는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사이 그 뒤를 1톤 탑차가 들이받으면서 났습니다.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고 앞차가 그대로 밀리며 다른 차들까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62살 김모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65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52살 안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추돌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되는 것. 숨진 김 씨 부부는 여러 동네를 돌면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은 이제 그렇게 막 생선하러 다니니까 이제 어렵죠. 새벽에 이제 고기를 이제 시청각 띄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팔고 그러나 봐요. 경찰은 확보된 탑차의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몇 년 전 광주에서 군복무를 한 20대 남성이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당시에 사격 훈련을 하다가 실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한눈에도 불량탄인 걸 중대장이 억지로 쏘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엄연한 규정 위반인데도 군 당국은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하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25살 안모 씨는 4년 전 군복무 시절 사격훈련을 하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탄이 K2 소총 안에서 폭발해 손에 파편이 박힌 겁니다. 당기자마자 바로 터졌죠. 총이 쾅 하고 여기까지 지금 파편이 많아요. 사고 당시 안 씨가 끼고 있던 장갑입니다. 너덜너덜해진 이 장갑에는 제 뒤편 사단 사격장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불량탄을 쏜 게 화근이었습니다. 총알은 탄두와 탄피로 구성되는데 탄두가 불량일 경우 총알이 총열벽에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총알 속 화약이 탄두와 탄피 틈으로 새어나와 격발 시 발생하는 불꽃과 반응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군 내부 규정상 불량탄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안 씨가 받은 총알은 탄두가 탄피 안으로 들어간 이른바 함몰탄이었는데 중대장이었던 문모 대위는 불량탄이란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사격을 지시한 겁니다. 탄을 잡고 탈깍탈깍 이렇게 하면은 탈깍탈깍 소리가 나요. 장갑이 셉니다. 불량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합니까? 중대장이 떡 나와가지고 총 쏘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SBS가 입수한 당시 헌병대 조사서입니다. 문 대위가 불량탄을 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관행대로 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엄연한 규정 위반이지만 군은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지난 6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통제관 인지했는데도 그냥 쏘라고 지시를 한 사안이잖아요. 특히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는 입건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육군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점이 보인다면서도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2년 전 평양에서 열린 여자 축구 경기 장면입니다. 남북 대결이 펼쳐졌던 김일성 경기장은 당시 5만 석 넘는 관람석이 가득 찼는데 바로 이 경기장에서 다음 달 남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 월드컵 예선을 치릅니다. 처음으로 성사된 월드컵 평양 원정 경기에 우리 응원단도 함께 갈 수 있을지 김하연 기자가 그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남북 월드컵 예선전이 열릴 평양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북한판 K리그 축구 연맹전이 진행 중인데 횃불팀과 선봉팀이 맞붙었습니다. 찼어야지. 감성으로 돌자고 축구에. 관람객은 적지만 열기는 뜨겁습니다. 남북 국가대표팀이 맞붙을 다음 달 15일에는 북측 관람객 5만여 명이 경기장을 대거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연승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남측하고 하게 되면은 최선의 경기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자기들도 이번에 좀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2017년 4월 같은 곳에서 열린 남북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전 당시 남측 선수들은 북측의 일방적 응원전 속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처음 성사된 월드컵 평양 예선전에 응원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원단의 규모와 숙박 장소, 신변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선 남북 당국 간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응원단 관련하여 다각도로 북측의 의사를 타진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 응원단 방북이 어렵다는 입장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 간 논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만 1살짜리 아기에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액을 주사했습니다. 약품 관리도 엉터리였고 투약할 때도 확인을 안 한 건데 병원은 경고 수준의 약한 처벌만 받았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갓 돌을 맞은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수액은 유통기한이 1년 3개월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수액 100ml를 다 투여하고 부모가 발견할 때까지 병원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힘들게 시험관 제출해서 정말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병원의 실수로 이 아이를 잃게 될까 봐 너무나 불안했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부모는 부작용 등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5시간 동안 혈압과 혈액 검사가 없었다며 병원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병원 측은 혈액 검사를 권유했으나 부모가 거절했다며 잘못된 수액이 쓰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담당 간호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릴 예정입니다. 누구 하나 그냥 3개월 쉬었다가 나오면 되니까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그치니까 이런 수액 사고가 계속 매년 나오는 것 같고. 처벌 수준이 약한 탓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에서는 약품을 보관을 하고 투약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에 책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처분 등에 나서야.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영아에게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건의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인천 옆에 강화도가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최근 5건이 모두 강화도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섬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과 또 방역 작업에도 이렇게 병이 계속 퍼져가자 결국 당국은 강화도에 있는 돼지 3만 8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감염 경로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힘을 모아야 할 관련 부처들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팀은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가져가 확진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북 김천에 있습니다. 파주나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주로 발병하다 보니 신고에서 확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천에도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환경과학원에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김천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질병 진단 체계나 감수 체계나 확진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감염 경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발병 초기부터 환경부는 감염 원인에서 북한 야생 멧돼지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야생 멧돼지를 주요 전염 경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멧돼지 개체수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작 개체수 조절 권한을 가진 환경부는 여기에 소극적입니다. 오늘 환경과학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강물 20곳 샘플을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가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통합 지휘 체계가 절실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우리 농가의 치명적인 돼지열병이 더 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계속 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0월이고 또 그 뒤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이 돼지열병이 퍼지는 게 좀 주춤하진 않을지, 그리고 사람은 이 병에서 정말 안전한 건지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겨울에 활동성이 떨어지니 날이 추워지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의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저온일 경우에는 훨씬 더 생존력이 길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냉동육 상태에서도 1000일 넘게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겨울의 자연 소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멧돼지, 진드기 등의 생물학적 매개체와 사람, 차량, 사료 같은 환경적인 매개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방역해야 합니다. 최근 한 교수가 한국 돼지 절멸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포감이 커졌는데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토착화를 얘기하기엔 감염된 국내 돼지 수가 너무 작고 국내 돼지 사이에서 서로 옮겨지는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돼지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옮습니다. 201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플루는 돼지 독감이 사람에게 옮은 후 변한 것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점막 수용체가 돼지와 사람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돼지열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특정 면역세포 구조가 돼지와 사람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해도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보통 삼겹살값 영향만 생각하는데 돼지의 쓰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헤파린이라는 약, 이게 돼지를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2010년 중국 돼지 구제역 파동 때 전 세계 헤파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중국 돼지열병이 급속히 퍼진 지난해 이후 이미 헤파린 원료값 단가가 치솟고 있는데 향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설립돼 1982년에 문을 닫은 경기 안산 선감도의 선감학원입니다. 말하자면 소년판 삼청교육대 같은 곳으로 남노한 행색의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폭력과 노역에 시달렸고 억울한 죽음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선감학원의 원화대장을 4,700건 가까이 입수해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약을 사러 갔다가 강제로 끌려왔다. 끌려온 지 1년 만에 자해 기도를 하고 2차례 탈출 시도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기록 곳곳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행한 폭력과 인권 유린의 참혹한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성감학원 원화대장 4,691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을 찌르는 단어는 수집입니다. 아이들을 수집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위도 터무니없습니다. 어머니 약을 사러 갔다가 잡혔다. 케이크 장사, 외상값을 받다가 잡혔다. 아이의 상세 주소가 적힌 대장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전체 4,691건 중 최근 순으로 먼저 1,900여 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부모, 형제 등 연고자가 적혀있는 대장만 1,438건, 73%에 이릅니다. 성감학원이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였음을 원화대장이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든 노역과 가혹한 처벌의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염전에 나오지 않아 벌을 줬다. 집에 가겠다는 불량성을 지니고 있다. 침울한 표정을 지어 주의를 줬다. 여기에 나온 주의와 벌 모두 폭력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가 하면은 꽃게인자루 그런 걸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멍이 들고 머리가 그냥 터지고. 14살 아이는 끌려온 지 1년 만에 자해기도. 9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유를 찾고 싶으면 탈출이라는 방법을 택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급류와 갯벌 탓에 탈출 시도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 아이는 2차례 탈출 끝에 섬 1,500m 지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고 또 다른 아이는 3차례 탈출을 해 끝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화대장에는 퇴원 사유가 탈출로 기록된 건 883건, 사망 24건이지만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감춰진 죽음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단이탈로 제적됐다고 기록된 10살 여모군의 경우도 탈출 끝에 숨졌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정도 있다가 시체로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묻어줬죠. 이런 인권 유린이 이뤄진 성감학원의 당시 운영 주체는 경기도, 즉 국가 권력입니다. 원화대장 4,691건에 대해 늦었지만 국가가 설명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권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일이라고는 해도 끔찍한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입수한 원화대장만으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원화대장 외에도 성감학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명백합니다. 원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한다. 원장, 부원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화대장을 함께 입수한 권미혁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원화대장은 국가가 스스로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서 한마디로 아이들이 잔혹행위를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물인 셈이죠. 네, 그럼 이런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데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그 국가 책임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1차 관여자죠. 성감학원 공무원들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원장 명단을 처음으로 입수했는데 군 출신 사무관도 있었고 일반 지방행정주사급 공무원 등 8명이 성감학원 원장으로 역임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근무 명단하고 이제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거나 지난주 보도해드렸던 진상규명특별법 입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SBS, KBS, MBC 등 방송 3사 사장단과 방송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의 위기가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정부도 광고, 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보도와 재난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등 지상파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